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어떤 역사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게 숨을 쉬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은 어떤 이야기를 보고 듣고 왔을까요? 99,720제곱킬로미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크기입니다. 여기에 5천만이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땅의 크기가 2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동네 사람들 살림세간도 다 알고 살죠. 이런 전통이 품앗이, 개, 두레 등으로 서로 돕고 사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구화되고 산업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바다를 메워 간척을 해도 우리가 사는 땅의 크기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가깝게 살갑게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반목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투쟁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가깝게, 더 나누고, 더 투명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 모두 그 답을 쉽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실천하지 못할까요? 내일 한방을 어떻게 쓸지 벌써 고민이 됩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퇴근길이시거나 아니면 동료분들과 술 한잔 기울이시면서 내일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이 있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창원지법 부장판사 지내신 분입니다. 이정열 전 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저녁 이 선술집의 이야기가 대부분 탄핵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아마 오늘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실 건데 우리 이정열 판사께서는 느낌상 아니면 전에 이쪽 사법부에 계셨으니까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네. 이제 재판관 전원 일치. 예. 소위 8대0 인용 탄핵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일 날 우리가 이제 하는 이야기로 7일 날 선고 날짜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7일 날 발표 못하고 8일로 했단 말입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사실 발표하기로 했었던 게 아니고 통상 3일 전에 하니까 예. 7일 날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었던 거고 그렇군요. 만약에 8일 날 발표가 나지 않았다면 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헌재에서는 이미 탄핵 인용, 탄핵 기각 두 개의 주문을 놓고 결정문을 놓고 지금 작성했다라고 네.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쓰면서 보통 이거 기각을 하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된다. 네. 인용을 쓰니까 쉽게 쓰여진다. 이런 예.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판사로서 보시기엔 느낌은 어떻습니까? 기각 쪽으로 가려면 조금 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일을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판사 생활할 때 보면 예. 재판 심리도 충분히 하고 예. 결론도 기록을 보고 심리를 한 결과 예. 이쪽이 맞다라는 예. 결론이 났는데 네. 막상 판결문을 써보면 예. 글이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강행을 할 게 아니라 예. 어딘가 뭔가 이게 지금 안 된 맺힌 부분이 있다 예. 하고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데 예. 강행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금 기각일 때는 사실 네. 저도 한번 연습삼아 해봤는데 네. 주위에서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군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정열 전 판사를 화면으로 못 보셔서 그런데 요즘 판사분들 이렇게
세련되고 멋있습니까? 아이, 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적합한 질문입니다. 저는 요새 판사분들, 부장판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뵈면요. 이분이 판사님인가 연예인분이신가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멋있고. 어느 분을 잘생기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퇴직한 지 이제 3년이 넘었고요. 예, 아니 3년이 돼도 너무 물이 빨리 빠지신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현재 13가지 탄핵 소추가 5가지로 이제 압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다. 뭐 5개 중에 하나만 위반돼도 사실은 탄핵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떤 사항들을 위반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13가지를 그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의결을 했는데 크게 보면 5개 범주로 나눠지고 네.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비선 조직을 예. 운용함에 따라서 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네. 정상적인 그 권력기관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주의 위배.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 네. 범주 하나 하고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 침해.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세월호 7시간 네. 관련해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네. 그다음에 이제 뇌물수수라든가 그에 따른 형사법 위반 이렇게 네. 해서 전부 5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걸 보면은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형사법 위반.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그 법률 체계 구조 단계로 보면 네.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예. 명령이 있고 이렇게 쭉 그 그렇죠. 단계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번째 단계인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률 조항을 당의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네. 사실 명백하거든요. 이거는 네.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헌법은 아무래도 좀 추상적이고 네. 네.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국민주권주의 위배다, 예. 뭐 언론의 자유 침해다 이거는 사실 그냥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국민주권주의나 예. 내지는 언론의 자유, 뭐 생명권 보호 의무와 관련된 일반 법률 조항을 예. 어겼는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그걸 어겼다면 더 나아가서 헌법상의 이런 기본 이념까지도 침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은 2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쉬운 것부터 먼저 풀고 어려운 네. 거 나중에 풀듯이 그죠? 선이 난 후 뭐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쉽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지금 예, 예. 뭐.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네. 5가지 중에서 이 언론의 자유 침해 또 생명의 보호 의무 네. 이게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판단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네네. 결정 사례를 보면요. 예.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한 경우가 있었죠. 예, 명시적으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은 네. 그러니까 그 목적하는 바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공직자. 그러니까 예. 이번 사건 같으면 대통령이 예.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냐. 예, 그걸 예.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정할 때 네.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예.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그리고 네. 그 권력을 위임받을 때에 발생한 신뢰관계, 신임관계를 그렇죠. 깨칠 정도로 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을 하고 네.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 탄핵심판 당시의 결정문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 그럼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느냐? 법 위반의 그렇죠. 정도가.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1번으로 꼽은 게 뇌물수수 등 독직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예. 5가지 범주로 나눴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 내 계좌를 다 열어보셨겠지만 네. 뇌물 들어온 돈 없습니다. 계좌 네. 안에. 근데 그렇죠. 왜 저를 왜 뇌물죄라고 하시죠? 라고 하신다면. 일단 그거는 이제 형사법에서 사실 적용돼야 될 문제긴 한데 예. 지금 그 상황은 유죄 판결이 났냐 안 났냐의 문제. 네. 그다음에 뇌물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 네. 이걸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예. 일단 특검이 뇌물 수수의 혐의가 있다라고 봤던 근거가 됐던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조사한 자료, 네. 그다음에 이재용
씨 조사한 자료라든가 네. 예.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특검에서 이제 경제적 공동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계좌에서 돈이 들고 나는 흔적, 네. 그다음 경로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예. 뇌물수수의 혐의가 짙다라고 이제 특검이 판단한 거고 네. 동일한 자료를 놓고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보는 거죠. 예. 이 정도면 뇌물수수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돼서 탄핵 사유가 있는 거고요. 뭐 아니라고 보면은 뭐 또 아닌 거고요. 제가 이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지만 한번 좀 무리해서라도 청취자분들이 화를 내실 것 뻔한데 무리해서라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예. 특검이 조사한 뇌물죄에 관한 내용은 네.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수사 결과, 네. 공소장, 네. 그거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그야말로 특검의 판단 결과일 뿐이고요. 그렇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 예,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했던 지금 얼마 전에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냐? 그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죠. 법적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유튜브로 그 화면을 봤거든요. 네. 대리인 측과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관의 네. 이 논리를 이게 논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혼동이 오고 대리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예. 100%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있냐면요. 예. 일단 탄핵 심판을 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예. 그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게 헌법재판소법인데요. 네.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가 88년도에 출범을 할 때 네.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법조문이 설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개개 이제 그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 절차법을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준용하는. 네. 예를 들어서 기관관의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른 여타의 그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네, 네. 특별히 예.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니까 네. 그걸 근거로 대리인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거고 사실 그게 원칙적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탄핵 심판 초기에 강일원 재판관 주심이신 네. 강일원 재판관이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이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건 맞지만 네. 근본적인 구조는 이것은 헌법재판이다. 예. 근데 헌법재판의 구조는 형사재판의 구조하고 다른 점이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형사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지만 네. 더 나가서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사유가 없다는 것도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예. 알리바이를 피고인이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알리바이가 증명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알리바이가 증명이 안 됐으니까 피고인 말이 틀리니까 유죄다. 이런 구조는 못 간다는 겁니다. 예.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까지 검사가 증명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은 검사한테 그러니까 지금 소추인. 소추인 쪽에 증명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예. 피소추인. 소추인 쪽에도 증명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네. 피소추인 쪽에도 그쪽 영역에 해당하는 건 당신들이 증명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예로 나왔던 게 그겁니다.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에 이진성 재판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 아주 특별한 날인데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예. 대통령 측에서 그거는 다 밝힐 수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에 해당하는 소추인 측에서 그날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않고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 측에서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네. 대통령 측에서 밝혀라라고 했거든요. 아, 이게 형사재판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민사소송법 또는 그 행정소송법 네. 이게 아닌 형사소송법으로 들어간 게 전에 보면 대부분 뇌물이나 직권 남용에 관한 대통령의 어떤 주권주의에 위반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민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생기고 네, 그렇죠.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들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대립구조라는 겁니다. 일방의 그렇죠. 증명 책임을 다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지금 우리 이정열 판사께서 역시 이게 판사를 하셔서 그런지 아주 차근차근히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헌재가 이 자신들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낼 경우 네. 불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재심 청구 가능합니까? 재심 청구한 분이 계세요. 인터뷰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탄핵 심판은 또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는 게 예. 헌법재판소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헌법재판소법에 일단 재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흔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에는 네. 재심 제도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냐 싶긴 하지만 네.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탄핵 예. 심판에는. 예. 형사소송법에는 재심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재심 사유를 보면 네. 뭐가 있냐면 뭐 7개 정도 되는데 예. 다 말씀드리긴 뭐 길고요. 예. 대략 뭐 이제 판결에 근거가 된 서류가 위조 서류인 경우, 예. 그다음에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예. 그다음에 뭐 그 판결을 한 판사 내지는 그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네.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 믿지 못했다. 예, 이게 도대체 재판이 제대로 됐겠느냐라는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 9명이어야 되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원래 네. 9명으로 구성되니까 네. 예. 9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8명 아니냐. 예. 그러면은 재판부 구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모자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재심 사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왜 대리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느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그 전에 재심 사유 그 재심 제기하셨던 분,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거든요. 거기에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렇군요. 판결 법원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네. 예,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거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탄핵 심판 절차고요. 네. 심지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네. 40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이냐 할 때 만약에 형사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하고 충돌이 되는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네. 때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아예 배제된다는 배제된다.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거는 민사소송법 사유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법에도 어긋납니다. 재심 사유라고 주장하는 거. 그렇군요. 네. 예. 참, 내용을 좀 차분히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제 탄핵 선고가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대통령은 인용될 경우에 파면 구속 수사가 되는 겁니까? 일단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 자체가 예. 이제 결정 주문이 겁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용됐다는 건 벌써 파면된다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 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탄핵되지 예, 않는다. 그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대통령에서 파면되면 이제 대통령이 아닌 거죠. 예.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불소추 특권을 상실합니다. 네.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설왕설래가 있는 게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도 약간 논의가 있긴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구속 수사가 가능하냐, 강제 수사가 가능하냐는 네. 논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건 이제 대통령 일대 얘기고 대통령도 아닌데 예. 뭐 그런 논의 자체가 필요한 거죠. 그냥 일반인입니다. 예. 예, 그렇게 똑같이 되면 이제 예. 사회인이 되는 거죠. 자연인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자, 뭐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분 더 저희들이 시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좀 진척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아쉬운데요.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특검에서도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네. 구속영장 청구 기각될 때 네.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는 바람에 증거 확보를 못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혐의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네.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검찰로부터 수사 정보를 빼내서 흘리고 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것들이 대략 청와대 내에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를 압수수색을 했어야 증거가 확보가 되는데 예.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좀 소문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특검팀 내에 네. 우병우 전 사단이 수석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좀 수사에 소극적이지 않았냐. 예. 근데 이게
100% 거짓말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그거는 우리 판사를 지내셨으니까 아까도 저 예. 형사소송법상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건 뭐 증거를 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구속된 피의자들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이대 총장을 비롯해서 네. 이분들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결과가 나오면. 아까 저보고 저기 설명 차근차근 잘해준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건 저기 제 영역이 아니고 점술가예요. 그렇습니까? 뭐 이거 농담이고요. 예, 예. 혹시 기록을 보고 예. 증거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 구속된 피고인 중에서 저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예. 가장 진 큰 문제가 예. 검찰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로 봤는데 네. 특검은 공범으로 봤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상당히 좀 재미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끊고 네. 광고 듣고 와서 한 5, 6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